저 북방의 러시아 얘기를 오늘 조금 한 김에 더 많이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세계사 수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서구의 충격이라는 말은 자주 듣잖아요. 이 아편 전쟁처럼 이렇게 유럽의 사람들이 인도양을 건너서 아시아의 어떤 임팩트를 충격을 줬던 것이라던가 미국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뭐 일본을 개항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서구의 충격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동아시아가 경험했던 근현대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 북방에서 남하에 왔던 슬라브 사람들, 러시아인들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봐야 하고, 저는 그거를 비유해서 동구의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고, 동구의 충격이 시작된 해는 1860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60년에 이 세 번째 강의에 연해주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연해주가 러시아의 땅이 된 해가 18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조선은, 한반도는 처음으로 키릴 문자를 쓰고 정교회를 믿는 피부가 하얀 사람들과 국경이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초의 만남이 1860년에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저게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되는가는 딱 100년 후에 동아시아 내지는 유라시아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한번 가만히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860년에는 연해주만 러시아의 영향 아래 들어갔었던 거잖아요. 1960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60년에는 이렇게 되었던 거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연해주뿐만이 아니라 만주와 몽골과 중국의 중원 전역과 한반도의 북부와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중앙아시아와 저 일대가 전부 이 사회주의화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언제부터 아시아에 저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가를 곰곰이 따져보면은 1860년이 그 기점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20세기에 우리 후반기에 경험했던 냉전사를 제대로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도 동구의 충격이라고 하는 발상을 잘 적용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연방대학교에 한 석 달 정도 머물면서 자료를 한참 열심히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거제도에 대한 기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는 연해주를 장악한 이후로 러시아는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식민지로 경영해야 할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었고, 거제도가 눈에 띄었던 건 제 고향이 거제도라서 그랬던 건데, 거제도를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도 다 설계해 뒀었어요.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로 영국이 홍콩을 파운드로 작동하는 금융 도시로 만들어 놓고 아시아의 경제권을 장악해 갔던 것과 흡사하게 거제도의 어떤 지역을 루스키뱅크가 들어가는 거점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세워둔 이 청사진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거제도에 있는 삼성조선소가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인 거죠. 한반도 전체에 대한 러시아판 어떤 개발을 19세기 말부터 짜본 적이 있고, 그게
러일 전쟁을 통해서 가동은 안 되었으나 1945년 이후에 북조선, 북한에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김책공업 도시 등등등을 만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해보게 된다. 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이 동구의 충격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현대사를 재해석해 볼 여지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로 왔다면 슬라브 사람들은 강길을 따라왔었죠. 그 나중에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같은 거를 여름에 타 보시면은 실감하게 되는데요. 시베리아 일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들이 계속 이게 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강 중에 4개의 강이 시베리아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저 강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 러시아인이고, 그 결과 1860년에 조선과 국경을 맞닿는 나라가 되는 거고, 1960년에는 그 이남에 있는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냉정기의 G2가 되었었던 거다. 그리고 저 흔적은 사실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 아현동에 있는 정교회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경성일 때인데, 일제시대 때인데, 우리는 그 기독교의 전파 선교의 역사도 서유럽과 미국에서 전파된 것만 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북방에서 내려온 정교회 선교사의 역사도 적지 않게 남아 있을 거예요. 특히 북한에는 그런 흔적들, 뭐 역사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것까지를 두루 염두에 본다면은 이 20세기 후반에 이 한반도를 갈라놓고 미국과 소련이 기랑했었던 그게 유럽에서 오랫동안 이 누적되어 왔던 서로마와 동로마의 분열에 천년간의 갈등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행하면서 해봤다라는 거고요. 어, 그 베트남 얘기 넘어가고, 요 사진은 제가 여행하면서 찍었던 이 수만 장의 사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시 봐도 많은 영감을 주는 사진이라서 공유하고 싶은데, 제가 저 사진을 찍은 장소가 지금 지도에 나오는 이게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는데요. 그 유라시아의 동쪽 끝,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의 가장 북서쪽에 보면은 저기 알래스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알래스카 맞은편에 유라시아의 동북 지역과 딱 맞닿는 저 사이에 아주 가느다랗게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저 일대를 베링 해협이라고 부르거든요. 베링 해협까지 제가 헬기 타고 가봤었고, 거기 가봤더니 제 2017년도 8월 달에 갔었는데, 그 북극곰의 뭐 눈물 이런 다큐가 유명한 것처럼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아내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제가 간 게 여름이라서 더 그랬겠지만은 저렇게 실제로 바다가 만들어져 있고 파도도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파도도 치니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본 건 계셔가지고 막 이렇게 서핑을 타보려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도 저기에도 있고 뭐 그런데, 저 베링 해협이 실제로 가보면은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베링 해협을 연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이미 만들어져 있죠. 한 30km,
네,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를 30km는 해저 터널로 만들고 30km는 해상 다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 2030년까지 완공 짓자고 하는 게 뭐 그 계획의 로드맵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유라시아 여행을 하면서 아프리카 저 끝에 보면은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이베리아 반도 끝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는 그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도 혹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는 더 짧아요. 20km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실제로 저 길이 개통이 되죠.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올해에 아프리카랑 유럽, 유라시아는 길로 이어지는 거고요. 10년 후에는 유라시아 대륙과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길로 연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의 모든 대륙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의 친구들을 다 만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어, 어, 미래도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3년 동안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가 한국에 딱 돌아온 해가 2018년이었고 제가 그 해가 40이 된 해였는데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저 스스로 다짐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가 나는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려인이라는 게 중앙아시아에 이주해서 살아가시는 그 고려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제가 3년 동안 최대한 그 현지의 언어들을 배우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년 내내 저는 고려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걸 나중에 의식을 하게 된 거죠. 영어로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거의 대부분의 서유럽 언어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제가 힌디어와 아랍어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아랍 사람들한테 저는 한국인입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아나민 쿠리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쿠리라는 말, 쿠리아라고 하는 말도 고려에서 갔던 말이죠.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여전히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라는 거였고 그 여행 3년 차에 주로 이게 북방에 살고 있는 키릴 문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가만히 보면은 나는 한국인입니다를 러시아어로 야 카레이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카레이라는 말, 까레이스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도 다 고려에서 간 말이죠. 그 이유는 한반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몽골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이 유라시아에 건설되면서 이 고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한번 이 유라시아 전체를 돌았었던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저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반도에 있는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이래라고 하는 그게 전파가 됐었던 거고. 근데 제가 보기 앞으로 21세기에 그 다음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그리고 특히 남북 철도, 이런 대륙 철도를 타고 다니면서 경험하게 될
공간적인 감각, 역사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저 13세기 저때의 그 유라시아 세계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된 형태로 되돌아오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느낌으로 고려인 2.0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귀국을 하고 보니 저는 예전에는 고려사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는데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역사도 다시 생겼고 공부를 해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수도의 이름부터가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의식을 하게 됐어요. 그 고려의 수도가 지금은 개성이라고 부르고 당시에는 개경이라고 불렀겠죠. 개경은 지금 제가 한자로도 이렇게 써놨는데 그대로 풀면은 열린 도시거든요. 열린 도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오픈 시티인 거고, 더 이렇게 세련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면은 허브 시티 이런 개념이에요. 한참 요즘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근데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수많은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수도가 그동안 이렇게 명멸해 왔는데 자기 나라의 수도의 이름을 열린 도시, 허브시티, 오픈시티라고 네이밍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고, 저는 저 역사적인 경험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DJ가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저 개성에 남북이 합작을 한 공단을 만들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개성공단인데 지금은 일시 멈춤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바라건대 현 정부 아래에서라도 이렇게 재개가 되기를 여전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멈춰 있는 이 시간 동안 그 개경의 발전 모델 2.0 이런 거는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공단을 만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20세기형 발전 모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발전된 자본과 기술에 북쪽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제품, 상품을 만들어서 팔자 이런 거였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그 위기의식이 커져서 더더욱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남북의 협력도 이 현재 이 전 인류가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직결되는 어떤 프로젝트와 깊이 연동되어야 하는 것 같고, 그거를 할 때에도 개성의 역사성을 최대한 구현하는 무엇인가가 결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때 그 개경이라고 하는 곳에 한반도에 최초의 그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이 들어섰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두루두루 보면은 EU, 유럽이 통합해 나갈 때 그 한 나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생각하는 이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이 대학 이런 거를 만들어 가죠. 근데 우리가 동아시아 공동체나 뭐 동북아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미래 세대를 양성해 갈 교육기관 같은 거는 지금 동아시아에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동아시아의 국제 학교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어떤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개경 같은 곳이지 않을까. 원래 그렇게 열려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고, 이게 베이징이나 도쿄나 평양이나 서울, 그러니까 한 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새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런 식의 국제학교, 미래학교를 만드는 건 제 짐작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그 감각과도 맞닿는 데가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저는 해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 두 친구가 혹은 두 분이 10대 때 저런 나라, 저런 도시에, 저런 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10대 중반 때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스위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프랑스랑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이 오스트리아도 100년 전에는 합스부르크 제국이었는데, 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 사이에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죠. 그래서 그 작은 나라의 발전 모델로 이 채택을 했던 게 유럽에서도 가장 글로벌한 도시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유학을 했던 베른도 그렇고, 제네바도 그렇고, 다보스도 그렇고, 그 이게 다언어 다문자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은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이런 게 다 표기되어 있고, 그 말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쓰는 나라가 된 거죠. 저기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개경의 미래 비전을 저런 식으로 해보자고 했을 때 감각적으로 뭐 통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올해 이렇게 썼던 책이 뭐 이렇게 단본도약 북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거는,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유라시아 여행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녹여낸 거라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답하는 형태로 나머지 시간은 해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통일을